2021년 8월 일본 교토의 한 마을에 화재가 발생.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기 산불 있었잖아요. 아주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이 왜 났습니까?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마을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사건 발생 4달 만에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경찰에 진술한 방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뭐 한국인이 싫어서 불 질렀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한국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혐한 범죄죠. 혐한 범죄.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쇼고가 방화를 저지른 마을 교토의 우토로 지구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이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통안의 눈물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방화범 쇼구는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화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 예정이었던 제1조선인 역사 자료 50여 점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난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살인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쇼고의 혐한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달 전에 발생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본부 건물 방화 사건, 나고야 한국학교 방화 사건. 이 사건들 역시 체포 전 쇼고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결국 쇼고는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종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뭐 테러를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6위 공개합니다. (2021년) 러시아 야로슬라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모인 세 남성. 여러분 보고 있죠? 후원금 쏴주면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많이 주면 다음엔 냉장고로 박살내볼게요. 이들은 문짝과 냉장고를 부수는 등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너튜브와 텔레그비에 생중계했고요. 후원금을 유도하며 과격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난장판으로 만든 집은 자신들의 집도 아닌 타인의 집. 에? 그것도 가해자 중 한 명인 바딤과 교제 중인 나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가택 침입의 기물 파손 아닙니까? 그렇죠. 후원금이 뭐라고 여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생중계한 건 앞서 보신 난동 영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동자 바딤은 정말 악랄하게도 두 친구와 모의해 나탈리아에게 약물을 투여 그녀가 의식을 잃자 집단 성폭행한 뒤 쓰레기장에 유기. 심지어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고작 후원금 때문에 이 과정을 생중계했고요. 이후 그녀의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에 눈이 완전 멀어버렸네. 아 근데 저걸 보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어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줄 사람이 없고 다 후원금을 쐈다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고를 해야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조사를 시작.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후원금 때문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베란다에 방치해서 사망케 했던 러시아의 스트리머 사건을 포함해 일명 쓰레기 스트리밍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러시아 내에서 후원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라라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에 러시아 당국은 후원금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고 쓰레기 스트리밍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묶인 여인의 인생. 이번엔 올해 겨울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피해자의 모습부터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不能， 지금 무슨 我给你 상황이죠? 拿个衣服穿上吧。 목이 묶여 있죠, 쇠사슬에. 能不能？ 아, 지금 뭐 묶어진 거예요? 목이 묶여 있는 거예요.不能。 개처럼. 아, 근데 구조하신 분이 저거를 고발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예. 사람을 어떻게 사슬로 저렇게 묶고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되죠. 것 같은데 겁에 질려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쑤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我这样说话，你能不能听懂？不，我跟你说话能。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동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동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세 차례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8년부터 동 씨 부자에게 팔려와 무려 8명의 자녀를 강제로 출산,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급기야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란 작자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동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너무 상식 바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동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아이고.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팔아넘긴 비정한 남성?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 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매일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3위 공개합니다. 살인 미수범 알고 보니 한때 모모. 2018년 8월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그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야, 정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갑니까? 주차 시비, 층간소음 시비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목을 그냥 찔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살인 미수범 미나토 신지의 충격적인 과거입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30년 전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뭐예요? 끔찍해. 살인 사건의 주범이면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비슷한 법 있잖아요. 일본도? 맞습니다. 소년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4명의 10대 소년이 17살 소년을 납치, 무려 40일 넘게 폭행, 성고문을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소년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고요. 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람들은 범인들의 사형을 주장, 일본 열도가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는 15살. 그 시절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법원은 미나토 신지에게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안 된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덜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요. 미나토 신지와 함께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공범 4명 중 3명이요. 출소 이후에도 납치와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처벌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받아서 교화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철없던 시절에 나를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교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잘 마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형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년 범죄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를 든 미나토 신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중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일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 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논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2021년 7월 파키스탄. 전직 외교관의 딸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27세 여성 누르 무카담.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역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30세 남성 자히르 자페르를 만나러 나간 뒤 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페르, 우리 무카담이랑 아직 같이 있니? 널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안 돼.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무카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자페르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 아이고. 아니, 왜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그가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자페르는 무카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던 무카담은 그의 청혼을 거절. 그러자 자페르는 앙심을 품고 무카담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폭행,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잘했는데 잘한 거지. 문제는 정말 더 나쁜 놈이었던 거잖아요. 진짜. 자,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무카담은 살해당하기 직전 자페르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자페르 집에 근무하던 정원사와 경비원이 이를 방해, 도망치던 그녀를 다시 자페르에게 데려간 겁니다. 저건 뭐예요?
탈출을 시도한 무카담에게 더욱 분노한 자페르는 무카담을 잔인하게 참수. 단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페르는 무카담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저 정원사하고 경비원은 뭐는 아무리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한 사람의 생명에 걸린 걸? 그냥 공범이죠, 공범. 자,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주범 자페르뿐만 아니라 무카담의 도주를 막았던 정원사와 경비원. 거기에 자페르의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부모는 왜? 왜? 아들을 범죄자 만드는데 동조를 했다고? 자, 자페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무카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 증거 조작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보석금을 내밀며 석방을 요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 아이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자페르 측의 변호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페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자페르 집안 배경 때문에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자페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카담의 탈출을 막은 정원사와 경비원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네.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모의 잇따른 죽음. 2017년 7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던 로버트가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사망. 그는 위독한 중환자는 아니었지만 고령이었기에 당시 유족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병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 이들 역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1년 전 사망한 로버트와 같은 사임, 그리고 미국의 참전 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면 이제 고령이긴 할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7명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전 용사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의문을 품은 병원이 감사를 요청. 조사 결과 참전 용사들은 타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레타 메이스였습니다. 아유, 진짜 왜 그러냐? 아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될 뿐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 어떤 처방전도 없이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 아유. 무려 7명의 참전 용사를 강제로 안락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살인범 메이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나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죠. 심지어 메이스는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 인터넷에 여성 연쇄 살인범을 검색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과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참전 용사를 살해한 메이스가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는 사실. 범행이 발각되자 메이스는 비겁하게도요.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오래 해서 우울증이 심해요. 좀 봐주세요. 군 복무로 각종 정신질환을 겪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 하지만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당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괴물입니다. 라며 단호히 판결. 희생자 수와 같은 7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을 마땅히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4위 공개합니다. 소름 돋는 모모의 미술. 자, 이번 특종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命の規制
뭐야? 결혼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뭐 포토월이야? 왜 저렇게 좋아해? 연예인 되는데 지를 카메라가 찍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설마?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의 남자는 2014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이웃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경찰에 체포된 32세 남성 다나카 카츠히코. 뭐야? 그는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옆집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11차례나 공격.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V 포즈를 취하는 등 뻔뻔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모두를 분노케 했죠. 아니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아니 만에 하나 진짜 그분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그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범행 당시 약물 중독 상태였던 그는 수사관에게 내가 찔렀어 라며 자랑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구속 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갈 때는 춤까지 추면서 등장. 시종일관 하이텐션을 유지했습니다. 정신병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형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또 할 걸?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수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던 다나카. 심지어 그는 정신감정 당시 의사에게 정신 이상이라고 써. 당신의 조사에 모든 게 달려 있어. 라며 심신미약을 악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 다나카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11번이나 찍은 건 살인 미수인데. 정말 이 무죄 주장도 황당하지만 2년 6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너무 짧은 거예요. 2년 6개월이. 범죄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범죄자로 추락한 모모. 2021년 5월 1일 푸에르토리코 산호세 인근의 호수에서 한 임산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FBI에 자수.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한 범인은 살해된 임산부 케이실라 로드리게스의 연인이죠.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연인을 살해한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살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범인은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국민 영웅이죠. 프로 전적 29전 27승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던 유명 프로 복서 펠릭스 베르데우였습니다. 왜 그런 거야? 왜? 뭐 때문에? 뭐라고 들어도 이해는 안 가겠지만 드러나 봅시다. 사실 펠릭스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사망한 케이실라와는 이 부적절한 내연 관계였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뭐? 내 애를 가졌다고? 설마 낳으려고? 내 커리어하고 가정을 망칠 셈이야? 케이실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내연 관계가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두려웠던 그는 급기야 공범과 함께 케이실라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펠릭스는 그녀를 차에 태워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투여하고서 철사로 팔과 다리를 결박,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케이실라를 차디찬 강물에 빠뜨려 살해했고요. 심지어 정말 잔인하게도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는 악랄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큰 악행으로 감추려한 펠릭스. 하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는 케이실라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CCTV, 전화 위치 추적, 목격자 진술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결국 자수를 했습니다.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한 거네요. 진짜 돌머리다. 와,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살인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한 대라도 더 때려라, 한 대라도 덜 맞아라 그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마음은 뭐냐고. 펠릭스와 공범은 납치 및 살인,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분노할 일은 펠릭스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선 뻔뻔하게도 입장을 바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 그 재판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잔혹한 그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눈물을 보인 이유. 2021년 9월 중국 장시성. 무려 20여 년을 기다린 끝에 열린 재판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아휴, 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울까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라오룽즈. 그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파즈인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라오룽즈는 교직도 가정도 버리고 파즈인과 동거를 시작.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잔혹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돈 많은 놈으로 잘 물어야 돼. 역시 우린 환상의 커플이라고. 라오룽즈는 매춘부로 위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 그녀가 피해자를 유인하면 파즈잉이 살해와 돈을 빼앗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악랄하게도 고작 돈 때문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까지 살해, 심지어 3살짜리 아이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뭐야? 이 과정에서 라울룽즈는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방화를 제안하는 교활함까지 보였고요. 이 두 살인마는 1999년 파즈잉이 체포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7명을 연쇄 살인했는데요. 아니 뭐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었다 하잖아. 선생님이었잖아. 앞서 재판정에서 오열한 인물은 잔혹한 살인마 라울룽즈였습니다. 아까 운 건 뭐야? 그럼? 왜 울어? 연기한 거지. 파즈잉이 체포되자 라울룽즈는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겨가며 무려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신분 세탁하려고. 이게 됐구나. 하지만 2019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체포.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자신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파즈잉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않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기가 마치 피해자가 된 것 마냥 억울하다고 저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아 그래. 진짜 너무 사람이 싫어진다. 그냥 반성은 전혀 없고. 반성은 없어. 억울한 것뿐이야 지금. 아니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협박한다면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그걸 막든지. 당연하지. 올해 1월 미국 뉴욕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줄리 디보노와 머리사 우라로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서류 불법 위조, 그리고 불법 위조한 것의 정체는 백신 증명서였습니다. 엥? 이게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하전염시키는 거지 뭐. 자기 몇 푼 벌자고 전 사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지난 1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약 80만 명, 그리고 일일 사망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고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당시 뉴욕에서는 음식점, 체육관, 극장, 카페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악용해서요. 2021년 11월부터 성인에게 약 25만 원, 어린이에게는 약 10만 원씩 받고 가짜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아니 같은 그 병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간호사분들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쨌든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척 위장하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건 이건 아닌 거죠. 아니죠. 경찰이 간호사 한 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려 현금 약 10억 7천만 원과 수익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했다. 조사 결과 두 간호사가 가짜 백신 증명서 발급으로 챙긴 부당 수익은 한화로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7천 명의 미접종자에게 가짜 백신 증명서를 내준 셈입니다. 미접종자 7,000명한테 저거를 나눠줬으면 그중에 또 감염을 시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반만 쳐도 3,500명인데.
가짜 백신 증명서 연루자들은 최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범인들은 자신들이 평소 모범적인 경력을 쌓은 존경받는 간호사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될 근거도 애지간히 없었나 보네요. 지난 경력을 들먹일 정도면 뭐 자기가 뭐 자기를 존경해요? 뭐예요? 존경은 남한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왜 주장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나? 1997년 11월 콜롬비아 페레이라에서 시신 25구 발견. 1998년 2월 콜롬비아 제누아에서 시신 2구 발견. 불과 4개월 사이 잇따라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 수사 초기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요. 희생자 전원이 소년이라는 점, 시신에서 발견된 고문의 흔적, 그리고 유사한 살해 방식의 주목, 연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야. 아유. 아이들만 골라서 왜 이랬대. 근데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체포했어야 될 텐데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루이스 가라비토를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동안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 경찰의 추궁에 가라비토는 결국 자신이 지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인 애들은 훨씬 더 많어. 경찰이 못 찾은 거지. 아이고 잘났다 진짜. 가라비토는 지난 7년 동안 5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려 138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희생자는 자그마치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거는 학살 아니에요? 그거 왜 죽였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년들이?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라비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 하지만 학력도 변변치 않은 기술도 없었던 탓에 길거리 생활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라비토는 자신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는데 아저씨랑 놀러 갈래? 내가 용돈 벌게 해줄게. 이리 따라와봐. 빈민가의 소년들을 타겟으로 범해 배고픈 아이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선 소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비겁하다, 비겁해. 비겁하네요. 정말. 연약한 애들만. 끔찍한 괴물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법원은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징역 185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신 위치 알려주면은 형량 줄여주는 겁니까? 피해 소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형량은 대폭 감형. 네? 2001년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라비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형을 1800년을 받은 거야? 수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연쇄 살인범.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미국 뉴욕. 전 직장 동료 여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연막탕을 터뜨린 피터 브라운스타인. 소방관으로 가장한 그는 연기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집에 방문. 미리 준비한 마취제로 기절시킨 뒤 무려 13시간이나 여성을 성추행했는데요. 브라운스타인은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IQ 185의 수재로 그의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처럼 보였고요. 조사 과정에서 본인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저기다 썼네. 뭐 너무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뭐 어쨌든 범행을 인정했잖아요. 네네. 그럼 처벌 바로 받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브라운스타인은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범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브라운스타인 측 변호사는요. 브라운스타인은 당시 목류병과 같은 상태로 범행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브라운스타인이 망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범행 의도조차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저 좋은 머리 나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 의도를 가질 수조차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동물로 착각해서 사망케 한 총기 오발 사고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면 미국 형법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브라운스타인 측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저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저 사람은 사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이성으로 컨트롤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브라운스타인 측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를 제출. 바로 두뇌 단면 영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뇌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 브라운스타인의 두뇌를 보면 의사결정, 행동의 계획, 수행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저하된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 배심원들은요. 몽유병같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범죄가 13시간이나 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13시간 길지. 어떤 정신질환이든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할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두뇌 단면 영상 증거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결국 브라운스타인은 유죄가 인정돼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Q 185가 18년 동안이나 썩고 있는 108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 공격한 범죄자의 최후. 2016년 미국 미시간주 2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슈아 하딩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 도중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된 당시 법정에 있던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걱정해서. 와. 그 경호 인력이 한 2명이 붙는데도 겨우 제압을 와. 하네.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완전 검사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공판 중에. 하딩은 자신을 기소하고 중형을 내릴 것을 법정에 요청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공격, 심지어 흉기를 소매에 숨겨놨다가 검사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재판장.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보안관이 재빠르게 하딩을 제압하며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요. 만약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늦었다면 검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를 죽인다고 뭐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뿐이니까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짓인데. 저 검사는 트라우마 생기겠다. 그럼. 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하딩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 삐뚤어진 분노를 검사에게 분출했고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 도합 4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뚤어진 분풀이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몰카도 모모하는 법.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야, 역시 초반 러시는 오상진이야. 네. 2014년 미국 오리건주의 한 마트. 60대 남성 패트릭 부오노가 13살 소녀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는데요. 당시 목격자도 있었고 부오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도 확보.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폰에서 소녀의 속옷과 다리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이에 체포된 부오노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난 불법 촬영은 정말 근절돼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봐도 범죄자가 확실했던 부오노는 정말 뜻밖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 증거 명백하고 본인이 인정했고 왜 근데 무죄가 나와요? 당시 부오노 측 변호인의 주장. 부오노가 촬영한 소녀의 치마 속 사진이 그저 우연히 찍힐 수도 있는 것일 뿐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게 받아들여졌다고?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는데? 너무 뻔뻔하게. 당시 미국 오리건주의 법이 사생활 보호 장소로 규정한 곳은요. 욕실, 라커룸, 탈의실, 태닝부스 등 옷을 갈아입는 밀폐된 장소. 이곳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오노가 소녀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마트의 경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망을 앞으로도 열심히 피해보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의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난 판사가 더 화가 나는데. 이 정말 괘씸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을 어기지는 않은 상황. 와. 이에 판사는요. 부원호의 행위는 음란하고 불쾌하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리건주의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무죄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원호의 손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법은 장소를 구별하지만 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빠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3위 공개합니다. 룸메이트 살해 사건. 그 진실은 2007년 이탈리아 페루지아. 대학생 메르디스 커처가 성폭행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한 커처의 룸메이트였던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아만다 녹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외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녹스의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사망한 커처의 혈흔과 녹스의 DNA가 검출됐고요. 검찰은 이를 유력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집단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싸움이 벌어졌고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스 외 공범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 당시 녹스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2009년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스가 항소한 결과 판결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녹스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또 무죄가 나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범이 따로 나왔나? 미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미국, 이탈리아 양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인 녹스가 이탈리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자 미국의 자국민 보호법에 따라 법의학 전문 수사관들이 출동. 흉기에서 발견된 DNA 양이 너무 적고 DNA를 채취한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증거 무효화를 주장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1년 녹스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피렌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 피고인 녹스는 사건 발생 초기 가짜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또 피해자가 저항했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판단된다. 녹스는 징역 2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판결이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다시 유죄가 된 거죠. 유죄가 되고 형량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2015년 3월 이탈리아 대법원은요.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DNA가 발견됐지만 녹스의 DNA만 증거로 제출된 점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녹스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팽팽했던 법정 공방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또 유죄, 또 무죄. 결국은 무죄가 됐는데 가해자를 못 잡은 게 된 거예요.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죠.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2위 공개합니다. 말한 대로 모모받은 범죄자. 2019년 5월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의 한 재판장.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sidering the death of another. 자, 사건이 이랬습니다. 때는 2017년 10월 미국. 코트니 마리벨은 생후 2주 된 딸이 사라졌다며 911로 다급히 신고,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 주변 숲속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된 후였습니다. 심지어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외상까지 있었습니다. 생후 2주면 뭐냐면요. 그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직전에 애기 씻기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걸 못 씻겨갖고 어디를 좀 세게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 부러질까봐 이걸 벌벌 떨면서 그걸 닦인다고요. 그러네요. 그게 2주예요. 그게 2주.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맥랩.
아이가 그의 옷가지에 쌓인 채 그가 평소 사용하던 스포츠 가방 안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숲은 맥네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그렇게 행동이 되나? 근데 아까 그 초반에 그 대답은 뭐죠, 그러면? 왜 뭐 마치 남일을 얘기하듯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맥네브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맥네브,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내 벨이 아이를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맥네브가 딸이 태어난 2주 동안 거의 함께 지내지 않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딸이 사망했던 시점에 마약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배심원들은 그에게 가정폭력 및 살인, 시체 은닉 등 8건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맥네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판사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this should receive.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Okay. On the crime of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I sentence you to 10 years in confinement consecutive. 자신은 억울하다며 당당하게 뱉은 한마디로 자신의 형량을 정해버린 범죄자. 부디 다음에는 반성의 말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그러네요. 범죄의 전쟁, 죄와 벌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의 증언으로 뒤집힌 재판. 2021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재판장.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누가 살인자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법정에 선 남자는 32세 로니 오닐. 그는 이 법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 즉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던 겁니다. 미국 법은 변호를 하는데 자격을 꼭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프 변호가 되어 많이 하고 실제로도. 스스로 변호까지 맡았다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로니 오닐의 혐의는 이랬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동거 중이던 연인 케나타 베런과 자신의 9살 딸을 총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 그뿐 아니라 8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동거녀 케냐타 베런이었고, 그녀를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주장, 그리고 사법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범행 자체가 잔인하고 심각해가지고 이게 누명이면요. 사실 유능한 변호사를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써서 도움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면.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데 이 로니 오닐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자신만만했던 이유. 재판장님, 제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증인은 바로 그의 11살 아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들을 결정적 증인으로 세운 건데요.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면 정말 억울하고 난 여기 떳떳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자 그는 변호인 자격으로 신문을 시작했는데요. 아들,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히 답해야 된다. 아들아, 내가 널 다치게 했니? 네. 아빠가 절 칼로 찔렀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에게서 예상 밖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빠는 저걸 기대한 게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공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사람은 100% 확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할 거다.
근데 그게 먹힐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두 사람 모두 죽였어요. 도끼로 누나 등 머리를 내리치고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리고 뭘 억울하다고 지가 지를 변호하고 잡아줬어. 피해자였던 아들의 결정적 증언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 당시 판사였던 시스코는 이 사건은 내가 본 최악의 사건입니다 라고 밝히며 로니 오닐에게 동거녀와 9살 딸의 살인죄,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3개의 종신형과 9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더 불리해진 남자.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라피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라피의 분신 자살인가 싶었던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 사건 당일 라피는 복면을 써 얼굴을 가린 의문의 남성들에 의해 학교 옥상으로 끌려갔는데요. 성추행 고소한 거 당장 철회해.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2주 전 학교 교장에게 성추행당해 고소를 했던 라피. 범인들은 라피에게 교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철회를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라피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그들은 라피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라피의 죽음을 분신 자살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범인이 어쨌든 자살로 위장을 하려고 그 짓을 벌인 건데 네. 범인은 잡았어요? 가까스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라피가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남긴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라피가 사망 직전에 남긴 결정적 증거. 교장 선생님이 절 성추행했어요. 이 일로 전 죽겠죠. 온몸이 불에 타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라피. 하지만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겨우 견뎌내고 죽음 직전 자신의 목소리를 휴대폰에 녹음, 증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이후 비록 라피는 사망했지만 라피가 남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 결과 교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라피를 청부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라피 살해에 연루된 범인 16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결정적 증언, 말로 표현 못할 고통 속에서도 범인을 처벌하고 싶었던 소녀의 한 맺힌 마음 아니었을까요? 범죄의 전쟁, 죄와 벌 19,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들통난 살인자.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itive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솔직히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뭐야? 야. 와, 열받는다. Oh my God. 야.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온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3위 공개합니다. 2003년 1월 9일 프랑스 9살 소녀 에스텔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한 차량에 의해 납치를 당했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스텔을 찾기 위해 신문과 방송국이 나섰고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끝내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소녀는 에스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이자벨과 파비엔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16년 동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무려 14명의 젊은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겁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같은 납치범인 건가요? 이게 인신매매 같은 거 아닙니까? 연쇄 납치범 이런 거예요? 2003년 범인은 13세 소녀를 납치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당시 61세였던 미셸 프루니레. 수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그의 범죄 행각. 프루니레는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그중 에스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 에스텔 사건은 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일부만 자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루니레가 에스텔을 살해했을 거라는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프루니레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에스텔의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건이 있던 당일 프루니레에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걸었다는 것, 실제 통화 기록도 존재했고 기록상 프루니레의 집에서 사건 장소까지 250km나 떨어져 있었기에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야, 이게 알리바이는 있는데 결정적인 알리바이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도 에스텔도 찾지 못한 채 수사 종결.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16년 후인 2019년 에스텔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결정적 증인이 등장하며 프루니레는 에스텔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사건의 키를 쥔 증인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모니크 올리비에. 그녀는 에스텔 사건이 있던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건 프루니레가 아니라 접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그날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이제 해? 협박당했을 수 있지. 무슨 협박이야? 벌써 범죄가 몇 갠데. 사실 그의 아내 올리비에는 프루니레의 납치와 살인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프루니레가 체포될 당시 같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프루니레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게다가 공범이었으니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년이 흐른 뒤 에스텔의 가족이 딸의 실종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진범을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자 용기를 내 나선 겁니다. 아내의 폭탄 증언에 프루니레도 결국 본인의 죄를 자백. 이미 다른 사건으로 200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프루니에는 에스텔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5월 감옥에서 사망했는데요. 아내의 결정적 증언으로 16년 동안 묻혔던 사건의 진범은 밝혀졌지만 아직도 에스텔의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2위를 공개합니다.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모모.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어.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설마.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골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여기 있잖아.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출신의 베나비데스는 여자친구의 21개월 된 딸 콘수엘로를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콘수엘로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1개월 아이요. 21개월은 두 돌도 안 된 애잖아요.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계속. 그런데 16년이 지난 2009년 사건은 생각지도 않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이던 베나비데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베나비데스 사건의 보고서를 재조사하던 다이아몬드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내가 잘못된 증언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1993년 베나비데스 재판 당시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수엘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전달받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떤 증거길래? 궁금하죠? 네. 베나비데스의 항소 변호사가 입수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출혈의 흔적이나 성적 학대로 인한
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 재판 당시 중요한 병원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박사는 일부 의료 기록에만 의존해 잘못된 증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뿐 아니고요. 당시 콘수엘로의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 병리학자 제임스 디블린 역시 콘수엘로의 내부 부상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 법의학 병리학자와 의료진들의 결정적 증언이 있었으니 배심원단은 베나비데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근데 그 법의학 병리학자는 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법의학자 디블린이 이 사건을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본 이유, 당시 콘수엘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과정에서 카테터 삽입 시도로 인해 그녀의 생식기가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의 상태, 수술을 받았던 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디블린과 의료진들은 콘수엘로의 신체가 훼손된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야, 이거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에 베나비데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근거해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난 증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고요. 아동학대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전문가 아스트리드 히거 박사 또한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존 부검 결과는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긴 공방 끝에 베나비데스는 26년 만에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왜곡된 증거와 잘못된 증언 때문에 긴 세월을 사형수로 살아야 했던 베나비데스. 억울함은 바로 잡았지만 송두리째 흔들린 그의 인생은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근데 아까 욕하셨잖아요. 저기 되게 심한 욕하셨잖아요. 사건의 개요도 듣지 않은 채 결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분은 아니라 너무나 네. 억울한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독일의 한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독일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후세인 카바리였습니다. 아니 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건 현장에서 카바리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며 용의자로 지목된 건데요. 이후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그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 증거는 있는데 살해 증거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당시 CCTV도 또 목격자도 없었고 살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려던 찰나 한 줄기 빛처럼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돼 후세인 카바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 그래도 증거가 다행히 나왔네요. 뭐가 나왔을까? 그 증거는 바로 뭐야 이거? 이 건강 앱입니다. 건강에 저도 쓰는데? 이게 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증거가 되죠? 몇 걸음 이게 나와서 걸렸나? 자,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 앱이 후세인 카바리의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CCTV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건강 앱이 기록을 했을까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마리아의 시신은 이 다리 아래 강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후세인 카바리의 건강 앱은 그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박. 경찰은 이 수치가 후세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끌고 강둑으로 갔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진행.
후세인의 활동 기록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왜 제가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딱 계단 오르내리면 바로 딱 1이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수로만 잰 게 아니라 네. 이 시간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다리를. 시간에 요만큼 이 다리에서 강둑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본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 그게? 살해했다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건강 앱이 기록한 후세인 카바리의 행적을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후세인 카바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이 사건은 앱이 증거로 채택된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네. 변했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 프로그램, 뭐 스마트 스피커 녹음, 뭐 이런 디지털 증거들이 채택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앱이, 그것도 건강 앱이 채택됐다는 그러게요. 사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모모 범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신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사기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백신 놔주는 척하면 딴 거 놓고 빼돌리고. 뭐 어떤 걸까요? 아니면 이게 택배 많이 시키니까 뭐 물건 훔쳐가는 거? 코로나19로 학교와 기업 등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회의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욕설이나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범죄, 이른바 줌바밍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줌바밍은 유명 화상회의 플랫폼인 Z사와 폭격을 뜻하는 바밍의 합성어로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줌바밍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낯선 남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 당시 교사가 급하게 수업을 종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21년 3월에는 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중 한 10대 소년이 난입해 욕설과 음란물로 도배, 난동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줌바밍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 그저 단순히 재미로 혹은 장난으로 온라인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줌바밍을 한 가해자가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 음란물을 배포했을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는 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손가락 하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정말 단호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외로 다 잡힙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4일을 공개합니다. 모모가 당신을 훔쳐보고 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저는 물론 전 기자님 그리고 한 기자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인데요. 집에서 범죄에 노출된다고요? 2021년 11월 전국 700여 아파트 단지가 들썩였던 사건. 자,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나와? 사진과 영상 속에는 거주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알몸 사진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과 자료를 업로드한 해커는 하루치 영상에 0.1 비트코인, 당시 기준 약 70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는데요. 자, 700의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경우 바로 아파트 거실 벽면에 달려있는 월패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월패드에는 보통 경비실이나 다른 가구의 영상 통화를 위해 카메라가 달려있죠. 해커가 요걸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들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한 가구만 해킹을 해도 이걸 통해서 아파트 전체의 월패드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별걸 다 해킹한다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저거 다 월패드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봐야죠. 저게 문도 열리잖아요.
저걸로 그러네. 해킹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겠다. 침입이 그냥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네. 다들 있는데.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인증샷, 저런 사진들이 화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착수, 일부 월패드 업체도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며 영상 외부 전송 차단 등 긴급 대처에 나섰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를 항상 가려두고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장.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 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는 이제 해킹 때문에 가려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월패드까지 가려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 다시는 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2일 공개합니다. 절도범의 타깃이 된 모모. 이번 특종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가로. 저 너무 막 지금 가로등 날라갔죠? 추격전인데? 왜 위험하다. 저렇게 가?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게임하다시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사람 있는데 왜 차를 오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인도예요. 사람 가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차량 절도 범죄. 특징은요, 범죄 타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 차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주들도 혹시 절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필 우리나라 차만 골라서 훔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아시아인 혐오 뭐 이런 겁니까? 국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국의 10대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종에는 특정 칩의 신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도난 방지 장치 탑재가 선택사항. 그래서 과거 일부 시기에 생산된 국내 브랜드 차종에 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일부 국내 브랜드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절도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 You got a flathead. You stick your flathead right here, and just put the flathead in there. You break it. Then you start it with a charger piece, like this. Like if you used to have a Honda Air Q, you don't never supposed to leave a plug-in piece right here. 야,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공유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났겠네, 진짜.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하나의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법인에서는요. 당국과 협력해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보안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11일 공개합니다. 유럽을 휩쓴 모모 테러.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청소년들이 모모가 된 이유.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와,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자,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 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들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8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에 오염된 지폐를 조심하세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야, 돈이 여기다 불타 있어요? 그치, 그 흘렸는데? 근데 저거 그 지폐 막 자기 마음대로 불태우거나 이것도 범죄거든요. 범죄죠. 우리나라는 지폐 훼손하면 범죄입니다. 돈을 훼손한 이는 다름 아닌 돈의 주인들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감염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 당시에 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람들은 지폐를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돌려 돈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지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지폐를 격리, 폐기 처분에 화제를 모기도 했죠. 근데 진짜 코로나 초창기에는 너무 이게 뭐 정보가 없으니까. 게다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었던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는 틈을 타서 202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합니다. 사기꾼들은 주택가를 돌며 중앙은행 직원이라며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 돈을 소독해서 돌려주겠다며 지폐와 동전을 수거하고 나중에 은행에 돌려받으러 오라며 허위 영수증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야, 저런 말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까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수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 봤던 사람은 더 믿었겠죠. 이에 남아공 중앙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보내 현금을 수집하는 일은 없다며 중앙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범죄자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너무 나빠.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게 너무 괘씸하죠. 저런 일이 있으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면 그죠? 예, 그런 것도 절차도 조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일상도 파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그로 인한 범죄까지 하루빨리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두 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 놓잖아. 아하. 이거 해킹이 됐나?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드릴까요?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넘어갔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게임으로 공포에 빠진 뉴욕. 자, 이번 특종은 미국 뉴욕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우, 어머! 뭐야? 기절했어요. 이 게임이라고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 기절시켜버려요? 왜 저러는 거야? 원하는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영상은 일명 노가웃 게임. 자,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단 한 번의 펀치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묻지마식 범죄입니다. 이게 왜 유행이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게? 범죄, 노가웃 범죄죠. 네. 노가웃 게임은 1992년 MIT 대학원생이었던 잉베 라우스타인이 3명의 고등학생에게 펀치를 받고 사망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한 방 치는 게임이었다고 설명. 만약 단 한 번의 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1세 마이클 다니엘스와 장애인 노숙자 랄프 산티아고 등이 노가웃 게임의 희생자가 되며 사망. 이외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 노가웃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에 노가웃 폭행 억제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노가웃 게임은 당시 미국 내 사회 문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노가웃 게임이 2022년 뉴욕에 또다시 재현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등치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없는 좀 약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노가웃 게임 희생자들 중에는 30대와 50대 남성은 물론 74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성별 불문, 나이 불문의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도심 한복판, 쇼핑센터 등 백주대낮, 사람도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뉴욕 시민들은 뉴욕에 살기가 두렵다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번잡한 데서도 저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뉴욕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런 게임을 왜 하는 거야? 형사사법대학 겸임 교수 마이클 알카사르는 이러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낀 분노와 지루함을 표출하는 거죠. 라고 의견을 밝히며 법 집행관들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일명 보석개혁법이 이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노가웃 게임, 뉴욕이 아닌 미국 전역으로 안타깝게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이 아닌 잔인한 범죄임을 깨닫고 더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안 당할 자신 있나요? 두 기자님은 보이스피싱 수법하면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워진 사람들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걸 번호를 해킹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번호로.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2년 3월 40대 의사 A씨는요.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A씨의 가상자산 계좌가 도용됐다며 수사를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또한 의심을 품었고 가상화폐 거래소 공식 번호 및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대답.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A씨는 이후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출금해 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알 수 있다는 수사관의 이야기에 대출을 받았고요. 예적금, 보험 등을 모두 해약,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금감원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며? 그렇습니다. 그럼 금감원 공식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거예요? 나름 확인한다고 해봤지만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금액인 총 41억 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와, 41억 원 진짜. 어우. 거래소에 전화해. 금융감독원 다 전화해. 그렇지. 사실 확인했는데 2중, 3중으로 이게 어떻게 걸린 겁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위조한 구속영장과 공문,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보내준 링크는 다름 아닌 악성 앱이었습니다. A씨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요. 원격 조종을 통해 금감원과 은행,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오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전화로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였군요. 그렇죠. 뭐 당황하셨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절대 돈을 빼내지 않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띵동. 귀하께서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특별 저금리 대출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땡동. 고객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층을 위한 긴급 처방 민생 안전지원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이 또한 대부분 사기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준다거나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내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자금들의 인출책, 자금책으로 이용해서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했던지 2019년에는 한 경찰서 강력팀장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경찰이 당했어요. 경찰 강력팀장이 당했다니까.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사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및 관공서는요, 전화,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자금,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또 주의하세요. 길고 긴 솔로 생활 끝에 인연을 만들고자 데이트 앱을 다운받은 남성 A씨. 자, 여러 프로필 중 러브 타입 할 것 같은 한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고 친추도 하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준이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제 스타일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무무님도 스타일 좋으시네요. 준이님은 쉴 때 뭐해요? 난 캠핑 좋아하는데. 우리 되게 통한다. 저도 캠핑 좋아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분 좋은 예감에 잔뜩 들뜬 A씨. 뭐야? 벌써 포인트 다 썼어? 얼른 충전해서 같이 캠핑 가자고 메시지 보내야지. 무무님 오늘 하루 뭐 했어요? 난 여행 왔는데 사진 볼래요? 사진? 볼래. 아 뭐야? 포인트가 또 없어? 충전. 아 대화를 하거나 뭐 사진을 보거나 그러려면 포인트가 필요한 거군요. 예. 뭐야 이게? 이 앱이 좀 그랬습니다. A씨는 포인트 결제로 순식간에 400만 원을 당첨. 뭔데 이게? 그런 아이 나 순진한 놈 저 텐다. 쭈니? 아 오글거리네. 사실 A씨가 설렘과 함께 대화한 상대는 여성이 아닌 남성. 사기꾼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인 척했고요. 이성과 대화나 또 사진을 주고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 결제를 유도. 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였던 건데요.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무려 3만 명에게 1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와 많이 또 뜯었다 진짜. 그 외로운 심리 이용해서. 아니 아까 너무 리얼하게 화내시던데 얼마 언제? 결제했어요? 여보세요. 네? 내가 데이트 앱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눈동자 떨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내 400만 원. 전화기 꺼내봐. 지워줄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외로워서 대화 막 하고 그러면 계속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진 계속 보내고 그러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도 당연히 자기 사진 아니고 어디서 퍼왔을 거고. 당연하지. 자, 이들은 사기를 위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남심을 공략하기 위해 남성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화 주제 또 말투를 교육받았고요. 심지어 피해자들과 대화 시 실시간으로 대화를 피드백, 뿐만 아니라 눈길을 끌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남성 조직원들은 여러 계정을 만들었고요. 한 명당 5명에서 16명까지 최대한 많은 남성들을 끌어들여 포인트 결제를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조직원 중 한 명이 체포되면서 이들의 범행도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작정하고 속으면 사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트 앱 중에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지 뭐. 진짜 이거는 당하고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로우셔도 사랑은 포인트나 또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진정 가치 있는 만남 아닐까요?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3위를 공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모모와 약속? 2019년 2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A씨가 받은 한 통의 전화. 사사츠카 경찰서입니다. 주민분들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드렸는데요. 현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십니까? 애들은 다 시집 장가 보냈지. 나랑 영감이랑 둘이 살죠. 혹시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집 앞에 가로등이 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쳐주시나요? 아, 그럼요. 관련 부서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야, 이거 뭐 되게 친절한 동네인데요? 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실한데요? 혼자 사시거나 뭐 그런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좀 여쭙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주제가 오늘 또 불안하네. 불안하죠? A씨에게 걸려온 이 전화. 이 전화가 범죄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현금 갈취는 아닌 것 같고. 아하. 응? 뭐지? 은행 계좌번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안 물어봤어요. 네. 사실 이 전화는 A씨가 노인인지 그리고 누구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76세, 남편은 80세 노인으로요. A씨가 이 전화를 받고 며칠 뒤 A씨의 자택에 경찰 복장을 한 강도가 침입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범행 도구로 A씨 부부를 결박한 뒤에요. A씨가 집에 보관 중이던 약 400만 엔, 한화 3,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특히 노인들을 벌벌 떨게 한 범죄, 일명 아포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뜻하는 영어 어포인트먼트와 전화를 뜻하는 일본어 대화의 합성어인데요. 이른바 약속을 정하는 전화라는 뜻의 신종 범죄 유형입니다. 강도는 집주인이 노인일 경우 힘으로 제압하기 쉽다는 점과 일본의 많은 노년층이 은행보다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향이 강한 걸 노려서요. 전화로 범행 타겟을 물색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연금 대상자 확인 중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엔 이상이신가요?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대답했다가 강도 피해자가 된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 받으면 뭐 그냥 뭐 흔한 설문조사겠거니 생각하지 누가 이게 범죄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갑자기 돈 얘기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각심이 가질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뭐 의심을 좀 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경시청은 일단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아포덴, 비단 일본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출처가 어디인지 되물어보시고요. 사소한 거라 생각되는 질문이라도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관할 경찰서나 관공서에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신부의 은밀한 결혼식 답례품. 2022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다니아 글래니의 결혼식. 축복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은 곧 악몽의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결혼식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야, 다니야 정말 아름답다. 아, 결혼 축하해. 아, 근데 갑자기 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네. 자, 어찌된 일인지 수십 명의 하객은 구토와 어지럼증, 환각 증세와 심지어 심장마비 증상까지 호소. 급기야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야,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필요한 음식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이 다 저렇게 아프면? 식중독 같이. 그러니까 집단 식중독 뭐 이렇게. 자, 하객 중 한 명이었던 캐디의 증언에 따르면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가 수상한 초록색 가루를 음식에 넣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캐디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록색 가루는 신부의 은밀한 답례품이었는데요. 뭐야? 바로 대마초. 미쳤나 보네. 뭐라고? 자,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부 다니아가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를 시켜서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의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던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렸네. 자기 결혼식에 왜 신부가 대마초를 준비를 해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니아와 브라이언트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곧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하객들은 신부가 본인 결혼식에 도대체 왜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지만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 두 사람은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대만 출국 후 사라진 청년 5천 명의 행방은 대만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의 정체는 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알선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그런 가운데 2021년 말부터 국제 인신매매단은 주로 대만인을 상대로 해외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한 달에 최대 3,270달러, 한화 약 443만 원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제안을 건넸고요. 대만인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 도착하면 납치 및 감금. 이들은 정말 악랄하게도 같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꿈 많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끔찍하지만 이것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범죄자 만든 거죠. 절박한 취업을 하기 위한 저 마음을. 피해자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의 감금. 가까스로 탈출한 대만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감시책들이 지키고 있는 살아선 못 나오는 현실판 지옥에 감금됐는데요. 이곳에서 매달 정해진 인원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고요. 와, 저거. 엄청 때려. 요즘 그런 게 벌어졌다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단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신고했지만 조직이 현지 경찰을 매수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다고? SNS는 뭐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 그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대만 당국에서도 구직 사이트의 가짜 취업 공고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SNS를 통한 개별적인 연락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 2022년 8월 대만 정부에선 인신매매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구조와 인신매매단 체포에 나서는 등 인신매매단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뭐 생지옥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못 구한 거예요, 아직 다.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